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사무관 승진 인바스켓, 서류함, 그 다음에 발표, 오랄 프리젠테이션, 그 다음에 역할 연기, 역할 수행, 그 다음에 그룹 디스커션, 그래서 집단 토의,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부제는 요즘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그래서 이 AI는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의 딥러닝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나를 더 잘 파악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가 주어지면 정말 인공지능처럼 사적 감정을 섞지 않고, 여기서 냉정이라는 것은 덜덜덜 떤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있는 자료를 아무런 감정의 두려움과 이런 겁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제가 좀 짧지만 강하게 이렇게 안내를 할까 합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지역은 이 OP 발표를 인바스켓하고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지만 RP와 OP가 이렇게 합쳐져서 역할 연기에 OP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은 보고서하고 집단 토의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을 지었든지 간에 이 안내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자, 우리 지면상 조금 옮겨서 여기다 써 보겠습니다. 이 문제 또는 논제 또는 미션 정확히 파악하여 적어놓기, 이 단계가 처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요, 이 순서를 잘 지키지 않아요. 가령 어떤 사람은 문제 하나를 딱 발견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답을 쓰려고 자료를 여기저기 찾아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나 미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료부터 읽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20여 페이지를 읽고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처음에 딱 받아들면은 과제 상황, 또 과제 개요, 또 이메일이 많이 오죠. 또 어쩔 때는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읽으면 그 과제가 뭔지, 3개인지 4개인지 2개인지, 과제명이 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내한테 부여된 문제, 출제자가 요구한 문제, 논해라고 하는 제목, 임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을 적어야 된다. 이런 걸 파악을 하려면 과제 상황이나 이메일, 전화 이런 것을 잘 읽어놓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과제는 대개 뭐가 주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요즘에 뭐뭇이 잘 안 되고 있다. 야심차게 추진하는데, 그래서 뭐뭇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 개선 방안을 써봐라. 여기 이제 서류함에서 보통 하나 나오는 미니 보고서가 됩니다. 정책 기획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개선 방안이냐 어떤 그 활성화 방안이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간혹 가다가 어떤 문제가 간혹 가다가 아니고 또 이제 주어지는 문제가 보통 어떤 TF 구성을 해봐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TF 구성을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TF 구성을 해봐라. 그 다음에 또 승진 인사를 결정을 해라. 어떤 새로운 임무가 부여가 됐어요. 근데 그 임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잘 골라야 되는데 지금 대상 인원이 누구다. 근데 이 중에서 누구를 선정해야 할지 그런 그 승진 인사를 결정을 한번 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불만 처리, 또 어떤 뭐 갈등 처리, 이런 게 이제 아주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불만은 조직 내적인 불만, 또 조직 외적인 불만. 뭐 예를 들어서 부하의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IB, OP, RP, GD를 전부 통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이 됐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면 내 다른 부서로 가겠다. 이런 불만에 대해서 메일이 옵니다. 그래서 미션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사무관인 당신이 이 부하 누구를 만나서 설득을 해봐라. 아니면 설득 방안을 써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장 갈등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존의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그 업무를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서로 자기들이 바쁘다고 안 하려고 한다. 그 직무 분장을 어떻게 할래? 아니면은 직무 재분장을 한번 해봐라. 이미 되어 있는데 그 불만이 많으니까 이렇게 직무 재분장을 한번 해봐라. 아니면은 신규 업무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 또 이런 갈등을 해결해라.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또 이렇게 이제 날짜가 이렇게 겹치고 시간이 겹치는 여러 개 업무를 해결해야 되는데 몸은 하나고 시간은 한정돼 있다. 그래서 시급도 중요도를 고려를 해서 이런 과제나 업무의 그 우선순위를 한번 결정을 해봐라.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느 인력 교환을 하려고 한다. 아니면 해외 연수자를 파견하려고 한다. 그런 인력 파견 대상자, 또 해외 연수 대상자, 이런 사람을 선정을 하려고 한다. 또 간혹 가다가 아니고 여기 이런 RP 같은 데는 또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어떤 설립 문제를 놓고 직원들끼리 또는 그 지역의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갈등 해결 방안을 한번 마련해봐라. 또 뭐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폐교 활용 방안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IB의 미니 보고서에. 또 폐교 활용 방안을 무슨 안전체험관으로 쓸 것인지, 역사박물관으로 쓸 것인지, 진로교육관으로 쓸 것인지 한번 토의를 해서 결정을 해봐라가 그룹 디스커션, 집단 토의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최적 입지 선정, 가령 테마파크를 이렇게 어린이 테마파크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A지 지역, B지역, C지역 이런 것에 지리적인 이런 특성을 주고 최적의 대안을 한번 선정을 해봐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나올 수도 있고 미니 보고서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주고 이걸 1시간 내에 또는 뭐 2시간 내에 이걸 풀어라,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료 압박과 시간 압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서하고 집단 토의를 보든 서류안 발표 RP를 보든 또 IB와 OPRP를 보든 이런 첫 번째 정확히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다? 미션 파악, 문제. 출제자가 내한테 요구하는 문제가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아예 문서화를 위해서 딱 제목을 정해 놔야 합니다. 미리 적어 놔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미션이 파악이 될 때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자료 읽기입니다. 자료. 이 자료가 이제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 파악이 안 되고 자료를 보면은 물론 이제 어떤 자료가 나왔다 이런 것만 알 뿐이지 여기서 어떤 자료를 지사 선택할 것이냐는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하가 승진이 이번에 누락이 돼서 타부서로 옮기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제 상층부에서는 이 직원이 이번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니까 이 직원을 지금 신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한번 설득을 해봐라, 이렇게 나오면 그 많은 자료 중에서 여기에 논거가 될 만한 금평 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해당 소속 부서의 인사 승진 정책이 T자형이냐 공짜형이냐 이런 어떤 자료가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이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추어서 자료를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유의미 자료가 있고 무의미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유의미 자료냐 무의미 자료냐 하는 것을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 요것은 취하고 무의미 자료는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를 항상 우리가 3개인지 4개인지 2개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파악이 되면은 그럼을 잊지 않으려고 중간중간 제목으로 옮겨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상 가서 시험을 볼 때 그 제목 적는데 몇 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그거 적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막 풀어. 그러다가 이제 자료를 읽어. 자료를 읽다가 지금 내가 뭔 문제 풀지? 이렇게 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 컴퓨터 그 답지에다가 제목을 적어 놓고 또 이런 교환에다가 중간중간 적으면서 문제도 외우면서 또 중간중간 문제를 봐야 무엇을 읽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료는 보통 그 한 20페이지 내외, 뭐 이제 이건 부서마다 다르니까요. 이런 20페이지 내가 나오는데 주로 이제 조직도 같은 것이 많이 주어지죠. 조직도. 그러면 조직도에는 거기에 이제 비전이 있고 비전 밑에 뭐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비전. 비전은 가장 상층부에 있는 정책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무슨 뭐 지표라든지 보통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여러분 또 줄여서 방침이라고도 합니다. 방침. 그러니까 일종의 정책의 방향이라고 나침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주요 어떤 업무, 주요 역점 사업 이런 게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조직도의 비전이나 주요 업무 역점 사업은
어쩔 때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어쩔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기획력, 이런 기획력 있죠. 기획력을 파악할 때는 이런 그 비전과 주요 업무 계획이 매우 중요하고, 아까 업무의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업무의 우선순위는 시급도 중요도를 따져야 되는데, 그 업무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이런 비전과 정책 방향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이런 걸 선정하는데 중요한 유의미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 이제 조직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 넘겨서 뭐 이메일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이 어떤 신문 사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연구 논문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은 조직도 바로 옆에 조직 구성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조직 구성원 그러면 뭐 이름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근속연한, 이 사람이 몇 년을 근무했는지, 그리고 현재 직급이 뭔지, 그리고 금평점수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전공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해당 업무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인성적 성향이에요. 인성적 성향. 가령 뭐 도전의식이 강하다. 꼼꼼한데 일의 속도가 느려서 종종 마찰이 일어난다. 아니면은 굉장히 소극형, 빠른데 좀 덤벅거린다. 좀 실수가 많다. 그 다음에 일 욕심이 많다. 일에 대한 공포가 있다. 이런 거. 이런 인성적 성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인성적 성향이나 이런 것은 저기 나오는 직무분장을 할 때, 그리고 승진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지만은 이런 것은 또 거기에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20페이지를 전부터 이 잡듯이 쭉 읽는 것은 아주 영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미션에 따라서 어떤 유의미한 자료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골라내기죠. 어디서? 자료에서. 20페이지 자료에서 정보를 골라내는 건데, 정보는 뭐냐? 유의미 자료예요. 그러면 유의미 자료를 더 알기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문제,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출제자가 준 미션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단 한 문구가 나와도 주의 집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업무 분장을 할 때 이 사람은 일에 대한 욕심이 많다.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를 좋아한다. 오히려 그 난이도가 낮은 업무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보인다. 이런 한 줄짜리도 업무 재분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자료가 아니고 정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이쁘게 칼라로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이런 게 나왔는데,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거나 도움이 되더라도 간단하게 써먹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 속지 말고 그런 것은 적절하게 가볍게 이렇게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통계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하는 것은 저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게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보가 골라지면은 뭐 여기에는 이제 밑줄을 그을 수도 있고, 그 해결해야 할 문제 밑에다가 이따 잊어버리니까 단어를 이렇게 쭉 적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뭐 그 여러분들 그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주는
그 도움 자료 같은데 팁에 보면은 뭐 거기에 뭐 포스트잇을 갖고 가서 거기다가 뭐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알아갖고 파란색은 뭐 빨간색은 뭐 그리고 그럼을 찢어갖고 같은 정보를 묶어놓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도 해보고 또 여러분이 저 실제로 보면 그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문제를 딱 적어놓고 그 해당 분야에다가 딱딱 단어를 적어놓고 페이지 적어놓고 그때그때 옮겨 적는 것이 좋지 그렇게 해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보가 이제 골라내졌으면 이 정보 중에서 어떤 이 정보 속에서 원인, 문제점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어떤 사람이 이번에 그 신규 업무가 주어졌는데 그 사람을 맡기려고 했더니 왜 맨날 신규 업무가 생기면 내한테 요걸 맡기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 하기 싫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랬지? 그 원인이 뭐지? 저 어디 메일을 보니까 아니면 저 어디 자료를 보고 대화록 같은 데를 보니까 직원들끼리 맨날 일은 열심히 하는데 희생만 했고 여론도 좋지 않고 별로 승진에도 반영이 안 돼서 그런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성격이 새로운 일에 두려움도 없고 뭔가 업무 욕심이 많고 도전의식이 강한데 승진해서 누락이 됐고 자기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랬구나 라고 원인과 문제점을 찾았다면 이것은 이제 지식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요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짜장면을 경영하는 분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짜장면이나 뭐 중국 음식을 팔면 매출 전표를 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매출 전표를 보면은 이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자료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매출 전표가 쌓이고 이력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 매출 전표에서 어떠한 패턴이 읽어져요. 패턴이라는 것은 매출 전표를 쭉 봤더니 이상하게 어떤 날에는 매출이 증가가 되고 어떤 날에는 매출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언택트 시대잖아요. 그런데 언택트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 중국집 이렇게 쭉 봤더니 2년 전 코로나가 나오기 전보다도 최근에 특히 이번에 그 막 700명, 800명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짜장면이 팔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패턴이 읽어진 거예요. 그럴 때 이 매출 전표는 이미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지? 왜 코로나 때 이것이 매출이 많이 되지? 어디 놀러를 못 가. 그러니까 집콕 인사들이 많아. 그러니까 뭘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배달을 많이 해서 먹구나.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면 그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왜 중요하냐? 지식은 어떤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 문제 해결, 여기서 문제가 미션이에요, 미션. 이 미션 해결에 쓰일 때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역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조직의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때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이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놀러를 못 간다 이 말을 확장을 하면 너무 날이 더우면 어디 놀러를 못 갈 것이고 너무 날이 추워도 밖에 나들이를 못 가. 그러면 이때도 주문이 많구나. 그래서 자료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놔. 그러면 그것이 성과 창출의 지식이 응용이 된 거예요. 이럴 때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해지고 또 뭐 항의문도 주어지고 또 뭐 지역의 특성이 있죠. 지역의 특성 중에는 뭐 지리가 어떻게 되고 인구가 어떻게 되고 온도가 어떻게 되고 특산물이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정보가 많이 주어지고 또 연구 논문이라든지 또 뭐 사업 계획안이라든지 이 사업 계획안이 나오면은 대개 경우는 이 사업 계획안의 좋은 점, 나쁜 점을 찾아서 어떤 개선 방안에 써야 한다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이 사업 계획안이요. 그리고 무슨 뭐 이 저 또 그 실사 보고서라든지 또 이런 실사 보고서 또 뭐 직원들 간의 대화록 이런 그 많은 정보 또 애국의 사례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이런 자료가 굉장히 주어져요.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떻게 가치가 되냐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연관돼 있냐 안 돼 있느냐 그런 걸 봐가지고 이게 정보가 되고 그 원인을 파악할 때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쓰면 그게 역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무슨 연구 논문이나 이런데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인사제도에서 T자형이 있고 이렇게 이제 공자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T자형은 처음에 신규 공무원이 들어와서 일정한 공무원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한가운데서 계속 있다가 고위직이 되면 좀 여러 간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T자입니다. 대개 이러한 승진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그냥 T자를 주고 방금 제가 말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라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T자형에 대한 설명이 여기저기 나와.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공자형 인사는 하위직에서는 여러 부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시야를 넓힌 다음에 일정 기간을 하다가 다시 상위직으로 올라가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보통 일반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3초 시대라고도 하고 창의융합형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 3초 시대가 뭐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사제도가 이렇게 직렬이 있잖아요. 무슨 직렬, 무슨 직렬, 무슨 직렬, 무슨 직렬. 그러면 종전에는 이 한 직렬에서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제 위아래로 올라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초융합 시대에는 가령 뭐 세무 직렬, 어떤 재경 직렬, 일반 행정 직렬, 그 다음에 어떤 고용 노동부 계통의 직렬 이렇게 직렬이 있으면 그 직렬 내에서도 직렬은 다르지만 일의 종류가 비슷할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타 부서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승진과 인사제도를 운영하자 이런 게 이제 요즘에 연구 논문으로 나온다면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아까 승진에 불만 있는 사람을 타 부서로 요 일만 완성을 한 다음에 타 부서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설득 자료로 논거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해결에 써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있어요. 이 문제 해결에서 첫 번째는 쉽게 말하자면은 이 파악된 지식에서 그 원인, 구체적인 해결책, 이런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적어야 됩니다.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이 되면은 구슬이 3마리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옆에다 적어야 되는데 옆에다 적을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요놈을 서류와 문서와 노트 작성을 해야 합니다. 노트 작성. 물론 여기에 보시면 요 그룹 그러니까 집단 토의라든지 역할 연기는 그것을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서류함이나 발표는 그것을 제출을 해야 돼요.
자, 제출을 할 때 이 서류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만약에 대개 내가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해보면 그러더만 너무 미니 보고서를 하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글자 정렬도 안 되고 그룹핑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미니 보고서이든 서류함의 해결 과제이든 간에 서류화를 할 때는 서류화의 원칙에 따라서 적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요 번호를 2번, 3번, 4번, 여기 5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 6번인데, 서류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간결명료하는 것입니다. 간결명료. 우선 그 서류화가 중요하다. 서류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서류화되어 있지 않고 인터뷰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지금 서류화가 안 돼 있어. 문서로 뭔가 해결책이 작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출제자가 물어봐요. 평가위원이. 아니, 여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건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얼른 생각을 해서 저걸 내가 아까 빼먹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 생각이 나서 말을 합니다. 이거 별로 점수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자 한 것은 이 서류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서류 형태로 돼서 제출이 되는 IB나 OP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인터뷰나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도 그것이 점수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면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류화는 간결명료하게 그리고 분류를 해야 돼. 분류.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룹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유목화, 카테고리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분류라는 게 뭐냐면, 자, 맨 처음에 보고서, 과제 2, 직무 재분장 방안, 3, 해외 출장 파견자 선정권, 요것도 분류고, 각각 과제 내에서 다시 세부 항목을 써서 이렇게 개조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분류인데, 여러분이 이게 보고서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그냥 분류가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평가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인상도 좋지 않고 이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여기 지금 찍혀지지? 이 마지막 단계가 이제 뭐냐면 여기 7번이에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인터뷰를 우선 이제 발표 같으면 발표를 하죠. 그리고 서류하면 인터뷰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역할 연기는 역할 수행을 합니다. 집단 토론은 집단 토의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쉽게 말하자면 이 서류화에 기초해서 서류로 작성한 것에 기초해서 이걸 언급을 해야 풍부하지, 서류화는 안 해놓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거기에서 능수능란하게 해도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분류를 정확하게 하고 간결명료화해야 한다. 자, 이건 근거가 있어요. 이 사람의 뇌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는데, 이 좌뇌라고 하는 것은 논리 같은 것에 아주 민감하고 청각에 민감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뇌는 이런 논리보다는 직관적이고 이런 청각보다는 시각이고 이런 좌뇌의 분석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에 익숙한 것이 우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화를 할 때는 화살표도 좀 넣고 그 다음에 또 그 공간을 적절하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볼드체로 하지 마라, 이런 조건이 없는 한 볼드체도 처리를 해서 평가자도 도움이 되고
발표하고 인터뷰에 응하는 여러분도 도움이 되게끔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기왕이면 높은 점수를 얻는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RP나 그룹 토익처럼 제출을 하지 않고 나만 갖고 있다고 해도 적절하게 이것을 그 흐름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줄기 가지법이라고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여러분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역할 연기라든지 그룹 토의 같은 데서 내가 이제 상대방하고 집단 토의를 하려고 그래. 또 역할 연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막 1대2 역할 연기든 1대1 역할 연기든 평가자하고 나하고 막 이렇게 연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말로 써놓고 언제 그걸 합니까? 이럴 때는 이런 줄기 가지법이라든지 흐름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 마인드맵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고득점을 한다는 거. 그게 바로 이렇게 운해와 잔해를 동시에 활용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와 미션 해결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좀 말이 좀 어색한 것 같지만 자료에 기초하되 창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기초하되 창안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료를 보지 않고 막 새로운 것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채점자는 그걸 몰라. 그래갖고 이게 뭐야 이게. 자료도 봐가지 않고 이게 문제 해결을 했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창안은 없고 자료에 있는 놈만 해설에 그대로 따다가 요약 수준에 그치는 문제 해결은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에 뭐 법규가 미비하다 그러면은 이 법규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에다가 무엇을 촘촘히 규정을 해서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둥. 그 다음에 요즘에 법이 나날이 진화하는 그런 범죄의 유형에 맞게끔 제때제때 개정이 못돼서 법규가 너무 느리니 한 5년 단위나 3년 단위로 법을 개정을 해서 현행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쓴다면 자료에 기초돼 창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료에 법규 미비란 말이 나와. 그러면 법규 미비를 어떻게 할 거냐를 써야 돼. 그게 자료의 기초인 거고, 그 다음에 자료의 기초돼 꼭 거기에 나온 해외 사례만 그대로 옮겨서 적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을 마지막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흐름도나 줄기가지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줄기죠. 그 다음에 가지, 열매 이런 식으로 딱딱 써놓으면 요걸 보고 요건 기대 효과, 요것은 가장 중간이 되는 정책 방향, 이거는 세부 과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보고 집단 토론을 하면 훨씬 더 풍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 안배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문제는 미니 보고서가 나오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 2개, 3개가 더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미니 보고서를 쓰다가 너무나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한 나머지 그건 아주 탁월급이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이 없어서 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보고서보다는 서류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거야. 갖고 서류한 문제 3문제를 막 썼어요. 근데 조금 조잡해. 그러나 보고서까지 다 썼어. 후자가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 안배를 잘해서 미션을 하나도 빼지 말고 전부 작성을 하는 것이 미션이 4개인데 3개는 99점을 맞았어. 근데 하나는 시간이 없어. 그래갖고 그냥 다급한 나머지 시간만 있으면 잘 쓸 텐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합니다 이렇게 써. 그래도 그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잘해서 다 하고 이렇게 적을 때도 여기에 맞춰서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건데 요것은 좀 저쪽으로 가운데로 옮겨서 제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방금 전에 좌뇌와 우뇌를 활용하는 인터뷰, 발표, 또 역할 연기 이런 것을 해라고 했는데 이제 요걸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좀 안 지우려고 하는데 우선요 여러분이 노트를 작성할 때 있잖아요. 너무 글이 빡빡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이런 이론적 기초를 몰라도 갑갑합니다. 그게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발표를 할 때 발표가 이제 역할 연기하고 결합이 돼서 나오던 보통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처럼 서류암호하고 결합해서 나오던 발표를 하면 이제 평가자가 앉아있고 여기에다 빔 프로젝트를 써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간도 확보되어 있고 적절한 화살표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뇌를 자극을 해서 훨씬 발표한 사람도 쉽고 평가자도 그걸 이해를 잘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서류화에도 이런 적절한 그림 같은 거 화살표 뭐 그림이라고 해서 뭐 다른 어려운 게 아니고 화살표나 공간 확보를 잘하고 볼드체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룹핑을 딱딱 해서 문제는 문제끼리 이렇게 좀 공간을 두고 또 문제 내에서도 이게 현황이냐 이것이 문제점이냐 대안이냐 세부 실행 계획이냐 이런 것을 딱딱 경계를 둬야 해요. 그리고 또 이 경계를 둬야 한다는 것은 이쪽으로 다시 와보면 서류화를 할 때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업무 분장을 한번 해봐라고 그랬죠. 그러면 업무 분장을 하려면은 이제 업무 분장 예를 들어서 4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신규 업무 분장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딱 해서 예를 들면 박병철 담당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놓고 밑에다가 논거 아니면 이유 이렇게 딱 써. 갖고 이제 박병철이가 신규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직무 능력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인성적 자질 또 하나가 뭐냐면 직무 유관성 요게 분류라는 거예요. 요게 그룹핑이라는 거예요. 너무 막 서류하면 시간이 나빠서 없는데 내가 꼭 하나 해줄게요. 분류, 카테고리, 그룹핑은 고성과자나 고수만 합니다. 그리고 분류를 해놓으면 자료 읽기도 쉽고 자료를 왜냐하면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그 박병철이의 어떤 직무 능력 때문에 이 신규 업무를 이 사람한테 맡긴 게 좋느냐. 그리고 이 직무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뒷받침해 준 것이 여기에는 전공이 뭐다. 그리고 아까 담당 업무 있잖아요. 이쪽에 한번 비춰보면 어떤 직원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나올 때 여기 봐봐요. 이름, 근속이나 근평, 전공, 해당 업무. 그러면 신규 업무를 박병철한테 주는 이후에 직무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하나는 전공이고 하나는 지금 해당 업무가 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무 능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인성적 자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두 개를 평가합니다. 하나는 직무 능력과 하나는 인성적 능력이에요. 그 인성적 능력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통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동기부여 능력. 동기도 옆에서 해라고 할 때 하느냐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하느냐 하는 자기 동기화 능력. 그 다음에 그 변화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하냐 도전의식이 있냐 없냐 그런 성격을 주면 그렇게 딱딱해서 간결하게 적어도 채점자도 그러고 평가자도 그러고 자기도 발표할 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냐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자료 찾기도 쉽고 발표도 좋고 채점자도 좋아서 그 일거삼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류를 해라. 분류는 우뇌를 자극을 해서 오히려 고득점에 도움이 된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여기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발표를 할 때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 보세요. 이거 지워야겠어. 안 되겠구만. 이거 이제 이거 지워야 되겠어. 자, 우리가 이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요게 지식이죠. 요 지식은 문제 해결에 써먹을 때 그게 역량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눈도 그러잖아요. 눈도 두 개 눈으로 봐야 거리나 이런 형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뇌도 좌뇌와 우뇌를 써야 정확하게 돼. 그러면 좌뇌는 뭐냐? 이성. 우뇌는 뭐냐? 감성. 좌뇌는 논리 준화적이야. 근데 논리적이다 요것은 반대가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뇌는요 청각에 민감해요. 근데 우뇌는 시각에 민감하단 말이야. 그리고 좌뇌는 아주 분석적이야. 그러면 우뇌는 분석의 반대가 뭐다? 전체적이야. 전체적. 아까 말은 다 했어요. 그러면 글을 적을 때도 요게 조화가 돼야 제일 좋아. 그러니까 요 봐봐요. 요 시각이라는 것은 화살표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적당히 표도 좀 간결하게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그 주의 집중표도 하나 넣고 볼드체도 넣고 이것이 훨씬 그 이해를 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그 신문이나 연구 논문을 볼 때 그 가운데 그림 하나가 얼마든지 더 풍부하게 하고 정보를 많이 전달한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할 때도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분석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하겠습니다. 현황에서는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가 어쩌고 너무 분석적이요. 그러니까 잡으러 듣는 사람이. 그럴 때는 먼저 전체를 한번 개관을 딱 깔아준 거예요. 발표의 순서는 추진 배경, 그리고 현황과 문제점, 그 다음에 이에 기초한 개선 방안,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 세부 추진 계획에서는 그 과제별 추진 일정과 홍보, 그 다음에 성과 관리, 장애 관리, 그리고 마지막에 기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한번 개관을 딱 해주면은 우뇌를 자극해.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래놓고 다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분석적으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서류화가 구체적으로 돼야 되고, 서류화가 구체적으로 되려면 문제 해결에서 원인 구체적 해결 방식이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면 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추동력이 약하다. 그러면 법규정비 여러 개만 쓰면 안 돼요. 몇 년에 한 번씩 언제 법규정비를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법규정비를 하자. 그 다음에 법에 무엇을 넣을 것이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야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무 분장도 그래. 신규 업무를 누구한테 주래? 그럼 어떤 사람은 박병철이요, 어떤 사람은 김철수고, 어떤 사람은 홍길동이요. 그 자체는 답이 없어요. 다만 왜 논거를 제시해서 설명을 해야 그게 대안으로 인정이 된다, 이걸 말한 것이고, 그 기후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발표를 하든 인터뷰를 하든 역할 연기를 하든 집단 토론을 하든 청각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청각이나 말로만 상대방을 설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요, 시각, 그러니까 몸짓 언어라고 그래요. 몸짓 언어. 그래서 평가자하고 인터뷰를 하든
승진에 불만을 품은 그 평가자, 그러니까 불만을 품은 부하의 역할을 평가자가 하잖아요. 역할 연기에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역할 연기를 하던, 제가 지금 이렇게 쓰는 적절한 그 몸짓 언어, 이런 것을 써야 점수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논리는 아무리 좋아도 이런 로봇형 대답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션은 기가 막혀 연예인같이, 그런데 논리가 너무 없다, 안 좋아. 논리도 갖추면서 이런 그 시각적인 몸짓 언어도 쓰고, 어쩔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어떤 때는 직관적 감성적으로, 예를 들면요, 직관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해관계자를 설득을 시킬 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디에 대형 입점마트이 들어온다, 입점마트가. 그런데 옆에 전통시장이 거기가 들어오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 이런 것을 논리로 설명 없이는 안 되죠. 논리로. 그래서 우리가 상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 제한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입점마트가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매출액에 큰 상처를 입으니, 이런 객관적인 통계 자료에 기초해서 조금 거리를 더 두어야 한다거나 판매 상품에 제한을 두자, 이게 논리죠. 근데 논리로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이걸 섞는 거예요. 감성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 대형마트는 다른 데서도 매출을 많이 올리고 돈을 많이 올리는데, 이런 대형마트가 이런 재래시장까지 이렇게 침범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전체적인 틀에서 직관을 이용해서 설득을 할 때 그것이 좌뇌 우뇌를 자극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역할 연기라든지 집단 도의를 할 때 적절한 주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말보다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채점평에 자세가 좋지 못하다, 요건요, 그 보고서를 쓰고 인터뷰를 하는 지역이 있어요. 보고서를 하고 또 그놈을 발표한 지역이 있어요. 또 역할 연기에서 다 공통적으로 지적이 돼, 집단 토론에서. 여러분은 역할 연기를 이렇게 시켜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게 모든 걸 주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딱 앉자마자 상대방 쳐다보지도 않고, 이 문제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점은 두 상인협회에서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인협회 받아들이시죠? 그러면 이제 역할연기니까, 그 어디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냐, 나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막 여기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채점평이 어떻게 나오느냐? 너무 독단적이다. 저 사람이 관리자가 됐을 때는 다분히 집단지성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적받은 사람이 주눅이 들어가고 다음에는 이래요. 어떻게 이런 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상인협회 회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인협회 회장이 나 그거 못 얻었다 그래. 그러면 옆에 이제 1대2 역할 연기라면 옆에, 그러면 대형마트 우리 주인 측에서 나왔는데 대형마트 측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거 못 옵니다. 아니 그러면 두 분이 못 온다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둘이 좀 잘해보시오. 이렇게 해서 질질질 끌려가는 거, 이거 전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절한 주도성이란 건 뭐냐면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역할 연기를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연수자료 같은 거 보면은 좀 내 생각하고 다른데, 처음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내가 할 말이 이런 걸 구분해야 돼. 몰라서 물어보면 질문이라고 그래요. 이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뭘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역할 연기나 집단 토론을 할 때는 역할 연기의 상대방이 평가자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자는 절대 거기에 답을 하지 말라고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집단 토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몰라서 묻는 것은 감점이요.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아요. 가령 이런 식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죠? 예, 이렇게 몰라서 물어본 건 점수가 안 나오고, 자, 이 점을 상인협회에서는 그 대형마트에서 판매 품목을 기존의 그 5가지 말고 4가지를 더 원했는데 이거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왜 그러시죠? 예, 이건 알면서도 과도한 게 아닌가요? 알면서도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발문을 했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대화를 많이 해라. 이 대화라는 것은 뭐 내가 좀 어렵게 여러분한테 말하려고 모르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라고 하는데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거기에서 입장 차이를 잘 이렇게 반영을 한 거,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화를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내 입장만을 이렇게 전달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입장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의 중간을 지은다 해서 우리가 간주관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역할 연기가 왜 어렵냐면 이런 문제 해결, 미션 해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의 기초에서. 그런데 이런 걸 역할 연기를 할 때 너무 집단 토의도 마찬가지야. 예? 집단 토의도 어떤 사람을 신규 업무가 하나 부여됐다. 근데 어떤 사람을 승진을 시킬 거냐. 이걸 가지고 너무 그냥 상대방을 논박을 해버리면 안 돼요. 이 논박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박살내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은 이게 흠이다. 그래서 이거 잘못됐다. 아, 이 자료를 이해를 못 하십니까? 예, 이런 경우는 안 되고 서로 논리를 섞어가면서 변별하고 장단점을 찾고 여기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문제 제기도 해가지고 너무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적정한 선에서 주도성을 발휘할 때 점수가 나와. 그러니까 중심축을 딱 가지고 있고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 우리 여기에서 오신 뭐 상협회 회장 아니면 노인협회 회장님 이 문제를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 다른 쪽에서 생각할 때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채점자는 금방 알아버려. 아, 이 사람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저 위에서 훤히 알면서 문제를 제기하구나.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논리를 강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 내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은 이 사람이 평가자잖아요. 역할 연기에서. 그러면 말을 많이 하면은 내가 그것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해버려.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 그럴 때는 얼른 화제를 전환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신 무슨 회장님이라든지 대형 마트 측에서 입장을 들어볼게요. 여기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이 점은 양보하시지요.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양보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아주 이 중견 관리자로서의 덕목이다. 그래서 적절한 주도성을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표나 인터뷰, 역할 연기, 집단 토의할 때 말 많이 하는 것은 딱 안 좋습니다. 우리가 들어보면요, 말이 많으면 논점이 흐려져 버려. 그리고 말이 길면 안 돼. 중간중간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 전통시장 살리기 하나만 가지고 말을 할게요. 이 전통시장 재래시장 협회장님은 이 대형마트가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의 일정 부분을 판매하지 말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일면 타당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권을 좀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 속에 하나의 아이디어만 들어가게는 딱딱딱 끊어줘야 되듯이 서류화할 때도 간결명료, 아까 지워버렸는가? 서류화할 때도 간결명료, 그리고 이렇게 발표나 집단 토의를 할 때도 간결명료, 그 다음에 너무 독설과 논박 이렇게 하지 말고 대화식으로 질문하고 응답하면서 거기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집단 토론에서 내가 주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너무 남의 말을 끊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노려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경청의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이 듣는 쪽이 오히려 점수가 나와. 역할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서류함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왜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장애 요인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하면서 이렇게 또 상대방이 뭐 잘못을 지적할 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외려 그렇게 보지 않고 이런 점에서 이런 방안을 짰습니다. 이런 게 경청의 리더십이고 점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2분에 걸쳐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뭐 서류함이든 발표든 또 역할 연기든 집단 토의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일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책에 나옵니다. 전문가는 의사든 약을 쓰기 전에 몸을 진단하는데 최고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량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 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과제 상황을 보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읽고 또 읽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정확한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에 특히 별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오고 멋진 그래프가 나와도 이 문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가볍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단 하나로 나온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때는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의미를 파악을 해서 정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할 때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는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의 안배를 해라.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할 때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그 자료에 기초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창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그러면 인력뱅크를 구축해야 되는데 인력뱅크는 퇴직 공무원이나 해당 분야의 그 어떤 그 전문가, 그 다음에 재능 기부, 자원 인사, 대학생 멘토링 이런 사람, 또 고성과자, 예를 들면 기농기촌이다 그러면 인력뱅크를 만들 때 이미 기농기촌에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이 고성과자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깜짝 놀래요. 아니 자료에 기초해야 하지 않느냐. 제가 아까 말한 자료에 기초한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면 인력뱅크를 쓰고 뭘 쓰든지 간에 이미 자료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기초를 했다고 해서 그 자료만 그대로 옮겨 적는 거, 또 뭐 해외 사례가 나왔다고 해서 해외 사례만 이렇게 옮겨 적는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은 고득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서류화를 반드시 해라. 많은 오류가 서류화를 안 하는데 제가 그저 연수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서류할 때 서식이나 형식 신경 쓰지 말라. 그것은 그 말의 뜻을 잘못 알아듣는 거죠. 글자 크기, 글씨체, 글꼴, 평가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 그랬죠. 맞춤법 틀려도 된다. 그 다음에 분류도 안 되고 뭐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 아까 분류는 내가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줬잖아요.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서류화를 잘해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발표, 인터뷰, 그 다음에 역할 연기, 집단 토의할 때 좌뇌와 우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몸짓, 절제된 감정 통제, 너무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끌려가지도 말고 그러려면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알면서 문제를 착각 이렇게 제기를 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논리로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 아파하면서 감정으로 설득하는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나타낼 때 좋은 점수를 받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